어버이날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하나 챙겼다. 용돈으로는 5만 원을 봉투에 넣었다. 엄마한텐 매년 그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다. 엄마, 이거 조금이지만 받아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나도 빠듯해. 엄마는 받으면서 웃으셨다. 이게 어딘데? 고맙다, 우리 아들. 근데 그 웃음, 왠지 예전이랑 달랐다. 눈가에 그늘 같은 게 어른거렸다. 나는 대충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평범한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사이의 마지막 일상이 될 줄은 몰랐다. 며칠 뒤 엄마가 전화를 하셨다. 너 혹시 부동산에 연락하는 데 있니? 뜬금없는 말씀이었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지치고 집이 너무 커서 좀 그렇더라. 나는 장난인 줄 알았다. 요즘 어르신들도 혼자 잘 지내요. 집 팔면 어디서 사시게요? 엄마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요양원 같은 데 알아볼까 해. 혼자 있는 게 자꾸 마음이 허해서. 그 순간 뭐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엄마가 집을 내놓겠다는 말을 꺼낸 다음 날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엄마가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 하시더라. 형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엄마 앞에서 형수 어머니 얘기 나왔었어. 무심코 들은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돈댁은 어버이날에 500만 원 줬다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엄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형은 말을 흐렸고 나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느꼈을 외로움과 비교당하는 마음, 그게 더 크게 다가왔던 거죠. 그날 이후 엄마는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책장 속 앨범, 우리 어릴 적 그릇들까지 조용히 꺼내 정리하셨습니다. 나는 주말마다 엄마 집에 들렀습니다. 정리 너무 서두르지 마요. 좀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결심이 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다들 불편해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는 내 시간도 좀 가져야지. 그 말이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는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집을 떠날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생각보다 빨리 매매가 결정됐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괜찮더라. 젊은 부부래.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말끝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함께한 30년 세월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현관 앞 키높은 신발장, 부엌 창가에서 보이던 감나무, 아빠 사진이 걸린 작은 거실. 모두가 엄마의 시간과 노력이 쌓인 공간이었죠. 이사 준비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내가 천천히 할 수 있어. 하지만 주말마다 찾아가 보면 엄마는 혼자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큰 상자 하나에 손때 묻은 것들만 담고 계셨죠. 앨범을 보다가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만든 카네이션이 아직 있더라. 엄마 손엔 바랜 색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던 엄마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나밖에 모르던 시절이었지.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엄마의 세상에서 조금씩 멀어졌던 거죠. 엄마는 그게 많이 외로우셨던 겁니다. 이사 날이 다가오자 엄마는 마지막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셨습니다. 창틀을 닫고 낡은 장판에 손을 얹으시며 가만히 속삭이듯 말하셨습니다. 이 집이 참 고마운 집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저 오래된 집이 아니라 엄마의 인생이 깃든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엔 갈 데도 없고 너희 집은 아이 키우느라 복잡하니까 시골 요양원으로 알아봤어.
조용하고 밥도 잘 나온다더라. 나는 얼떨떨했습니다. 엄마, 집이 없어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됐어. 며느리 불편하게 하지 마. 엄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이미 마음을 비운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한 짐의 캐리어와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삶의 마지막 공간을 스스로 선택하신 거죠. 입소 첫날, 나는 요양원 마당에 같이 앉아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이제는 나도 누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를 챙겼고 그 끝에서 비로소 나를 말하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은 깔끔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창문 하나, 그리고 미닫이 문이 있는 단출한 방이었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딱 좋아. 청소할 것도 없고 햇살도 잘 들어와. 하지만 나는 그 방에 들어서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파왔습니다. 엄마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 이 좁은 공간에 머문다는 사실이 현실로 느껴졌거든요.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해요. 매주 올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좋다. 너도 애들 키우느라 바쁠 텐데 자주 안 와도 돼. 나는 대답 대신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 예전보다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차가웠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 생활에 적응해가던 엄마에게 형수와 형이 찾아왔습니다. 형수는 싱긋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여긴 식사 잘 나오죠? 저희 어머니도 요즘 여행 다니신다니까요. 엄마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미세한 주름이 움츠렸습니다. 그 집 팔아서 요양원 오신 거죠? 요즘은 그게 제일 속 편해요. 형수의 말에 엄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내가 버리고 온 것들을 되짚듯이. 엄마의 방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있던 엄마의 표정은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갈 때마다 엄마를 위한 과일, 간식, 작은 선물 하나쯤은 꼭 챙겼습니다. 이번엔 복숭아야. 엄마 좋아하잖아. 고맙다.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잘 먹겠다. 엄마는 매번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엔 무언가를 참고 있는 느낌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난 그냥 누가 날 필요로 해줬으면 했어요. 그게 자식이든 누구든. 그 말에 내가 꼭 맞은 것처럼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을 비우고 마음도 닫아버리셨던 거죠.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엄마 얘기만 들을래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어릴 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난 매일 새벽에 울면서 일했어. 그땐 그냥 네가 나 때문에 창피해하지 않길 바랐거든. 그 말에 나는 끝내 울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늦게 알았네. 이제라도 내가 제대로 해볼게요. 진심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엄마의 진짜 이야기를 조금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엄마 그 집 안 파셨어도 됐던 것 같아.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우린 그냥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자는 말로 거리를 둔 거였어.
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와서 뭘 안다고 그래? 나는 참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적어도 엄마한테 같이 살자는 말은 했어. 형은 했어? 엄마 혼자 요양원 가게 만든 거 우리 둘 다 책임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 팔고 남은 돈 전부 요양원에 쓰셨대. 한 푼도 안 남겨두셨다더라.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스스로 정리하셨던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받아온 모든 것들을 나는 그제야 하나둘 돌아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강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강해서 외로웠던 거였네요. 이제 그 마음까지도 같이 안을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다음 주 나는 그 편지와 함께 작은 사진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나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엄마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땐 정말 세상이 다 내 얼굴이었지. 엄마의 눈가에 잊고 있었던 온기가 다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의 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엔 내가 선물한 액자가 놓였고 작은 화분 하나를 가져다 두니 햇살이 들어올 때마다 방 안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엄마도 변해갔습니다. 간식도 조금씩 더 드시고 요양원 친구들과 가벼운 산책도 나가셨습니다. 어제는 같은 방 할머니랑 김치 담갔어. 많이 웃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맙던지 나는 요양원 마당을 돌며 그저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내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나한테 서운했던 적 있어?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는 늘 저를 먼저 챙기셨잖아요. 그게 맞는 거였을까? 엄마는 그렇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엄마가 엄마 인생을 너무 안 챙겼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라는 사람이 낯설어. 나는 조용히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챙기면 돼요. 엄마 이름으로 된 시간, 이제 만들면 되죠. 그날 우리는 요양원 근처 작은 카페에 갔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커피를 드셨고 내가 시킨 케이크를 한 입 드시고 웃으셨습니다. 이런 거 예전엔 사치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었단 걸 알겠다. 작은 케이크 한 조각, 따뜻한 손잡이, 짧은 산책 한 번에도 엄마는 천천히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이제라도 엄마에게 닿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엄마가 작은 메모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엔 손글씨로 날짜와 함께 간단한 일기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죠. 오늘은 꽃이 피었다. 밥이 맛있었다. 아들이 왔다. 나는 말없이 그 메모장을 넘겼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엄마에게 얼마나 소중한 하루였는지 눈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요즘 내가 쓰는 거야. 머릿속이 자꾸 비어가니까 내가 나를 잊지 않으려고. 그 말이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엄마는 삶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붙잡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형과 다시 만났습니다. 형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도 자주 가보려고. 애들도 데려가야겠다.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나는 그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겠다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엄마 방엔 손녀가 그린 그림이 붙었습니다. 형수는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왔고 형은 창밖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드렸습니다. 이제는 따뜻하다. 엄마는 작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비록 그 집은 없어졌지만 엄마의 마음엔 조금씩 새로운 집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건 물건이나 돈이 아니라
기억과 존중으로 쌓여가는 것임을 나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1년 가까이 되었을 무렵 엄마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젠 우리 가족이 자주 찾아오고 엄마를 중심으로 웃음이 번져나갔기 때문이죠. 나 요즘 다시 살아가는 느낌이야. 엄마의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엄마는 노란색 스카프를 메고 처음으로 무대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섬집 아기를 부르며 엄마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고 나는 그 순간 내가 아직도 엄마의 아이임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나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철든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엄마 지켜드릴 차례예요.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늦은 게 어딨니? 이제라도 네가 내 마음 알아준 게 그게 제일 고맙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그 온기를 느끼면서 우리는 서로를 너무 오래 오해했고 너무 쉽게 괜찮다고 넘겨왔지만 결국 사랑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을 잃었지만 가족을 되찾았고 외로움을 겪었지만 마음을 나눌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년 어버이날마다 엄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용돈보다 먼저 드리는 건 내 진심이란 걸 이젠 알게 되었으니까요.